아이들을 더는 땅에 묻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캐나다 원주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한국에 와닿았습니다. 올해 사상 최초로 원주민 출신의 메리 사이먼이 캐나다 총독으로 지명되는 등 원주민들이 주류 사회에 서서히 편입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모여 살고 있죠. 얼마 전에는 19세기 후반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의 땅을 빼앗고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던 시기의 만행이 드러나 세상을 경악하게 했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백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육을 하겠다며 15만 명의 아이들을 기숙학교에 몰아넣었습니다. 학교는 토착신앙과 토착어 사용을 금지했으며 빈번히 일어나던 폭력을 방치한 탓에 6천 명 이상이 숨지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죠. 이 숫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숨진 캐나다 참전 용사의 비율을 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픈 역사를 지닌 캐나다 원주민들이 아픈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캐나다 중부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7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오퍼스콰이어크 원주민 마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 중 6개월간은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기후를 가진 이곳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오퍼스콰이어크 원주민들의 걱정거리는 단 하나. 평균적인 캐나다인보다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 발병률이 2배가량 높다는 것이었는데요. 55세 이상 인구의 대사성 질환 발병률은 평균치보다 5배나 더 높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죠.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중 13%에서 20%가 소아 비만과 당뇨를 겪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평생 대사성 질환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보며 원주민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는데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식습관 때문이었는데요. 혹한의 날씨 때문에 채소 재배가 힘들어 식탁에 오르는 음식 대부분이 육류였기 때문이었죠. 재배가 어렵다면 다른 곳에서 사오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채소나 채소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렵고 원주민들의 마을이 도심과 동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물류비를 생각하면 수지가 맞지 않는 일이었죠. 이곳에서 팔고 있는 상추 3-4장의 가격은 무려 2,700원. 캐나다 도심의 소매점에 3-4배 이상이기에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오퍼스콰이어크 원주민을 비롯해 캐나다의 원주민들이 오랜 세월 이런 난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과 캐나다 FTA 체결을 계기로 매니토바주 세계무역센터가 경북 테크노파크를 방문합니다. 한국의 식문화를 접하며 놀란 이들은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이때 원주민이 한 말은 놀랍게도 아이들을 더는 땅에 묻고 싶지 않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대사성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나오는 암담한 현실에서 비롯된 문장이었죠.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경북 테크노파크의 이재훈 원장은 식물공장 전문업체인 카스트 엔지니어링을 소개해줍니다. 마을에 식물공장을 설립하면 영하의 날씨에도 채소를 재배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캐나다 원주민의 고민을 들은 카스트 엔지니어링은 한국과학기술원을 떠올립니다. 그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효과적인 채소를 재배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는데요. 지구 반대편에서 찾아온 이들의 고민을 들은 키스트는 대사성 질환에 효과적인 한 채소를 떠올립니다. 바로 청경채였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슈퍼 청경채를 만들기로 한 키스트.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캐나다 원주민의 고민 해결에 실마리가 잡히는 순간이었죠. 배추의 일종인 청경채가 함유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체내 지방 때문에 생기는 독소를 없애고 몸에 지방이 쌓이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행히 청경채는 원주민들에게도 익숙한 채소였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 자주 먹지 못했을 뿐이었죠. 키스트 연구원들은 우선 식물공장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 개발에 돌입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생육 환경이 자동으로 조성되는 스마트팜을 구축한 연구원들은 이곳에서 살다시피 하며 배양액과 광조건 등의 재배 조건을 바꾸며 여러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청경채 생장 환경을 찾아냈고요. 기존 대비 2배나 늘어난 생산량을 확보한 연구진은 실험 과정에서 빛과 온도, 습도에 따라 청경채가 함유한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달라진다는 것도 파악했는데요. 이 덕분에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2.4배가량 높이는 방안까지 발견해냅니다. 또한 병충해에 취약한 청경채의 약점을 보완하기까지 했는데요. 그야말로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최적의 슈퍼 청경채를 발명해낸 것이죠.
성공적인 실험 결과를 전해들은 캐나다 원주민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채소 재배 환경 구축만 해줘도 만족했을 텐데 한 발 더 나아가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무한한 신뢰를 쌓았다고 하죠. 키스트는 실제로 캐나다에 식물 공장을 설치해 2개월간 시범 운영까지 성공했는데요. 2019년 5월부터는 캐나다 50개 인디언 자치구에 하나씩 식물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오퍼스콰이어크 원주민들이 한국인들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며 입소문을 낸 덕분이었죠. 이제 채소가 너무 비싸서 구하기 힘들어서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캐나다 원주민 사이에서는 과거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완치하기 어려운 대사성 질환의 위험에서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벗어나게 됐고요. 한국의 기술력, 한국인의 진정성이 캐나다 원주민의 삶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한국인들의 열정에 동화된 오퍼스콰이어크 원주민들은 한국의 연구소와 청경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많이 섭취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기막힌 방안을 떠올립니다. 바로 청경채를 기능성 음료로 농축 파우더 등의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오퍼스콰이어크 원주민들은 청경채 재배와 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캐나다의 매니토바 주립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키스트로부터 원천 기술을 이전받아 청경채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하고 인체 적용 시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한국인이 만든 슈퍼 청경채가 대사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되면 실제로 제품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키스트는 청경채 재배 기술을 특허 출원한 후에 다양한 채소에 비슷한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브로콜리나 새싹쌈과 같은 몸에 좋은 채소들을 인공광으로 키워내고자 마음먹은 것이죠. 캐나다를 포함해 채소 재배가 어려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면서요. 예를 들어 북극의 에스키모에게도 이런 기술을 전수해줄 수 있겠죠? 또한 자연환경에서 키우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채소나 약초도 키울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마데카솔에 들어가는 병풀은 외국의 토양과 기후에 맞춰 자라기 때문에 전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초를 스마트팜에서 키워내게 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량 문제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3대 위기로 꼽힙니다. 이 중 식량 문제는 한국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요즘 한국의 첨단 기술이 농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특히 스마트팜은 농장에 설치한 센서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영농인이 그 값을 기초로 온도, 습도 등 농사 환경을 직접 설정하는 1세대에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추천값을 제시하는 2세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과 종자 개량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연구진들과 영농인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추천한 한국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팀의 젊은 직원에게 추천받아 읽게 됐다는 그는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역사는 당신의 위대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라는 찬사를 작가에게 보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가 쓴 책 파친코입니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일본과 미국으로 건너가 파친코 영업으로 삶을 힘겹게 이어가던 이민자들의 삶을 그려냈는데요. 4대에 걸친 한국인 이민 가족의 대서사를 통해 가족과 개인의 힘겨운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출간 당시 뉴욕타임스, BBC 등 올해 책 10 전미 도서상 픽션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을 뿐더러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는데요. 이민진 작가는 7살에 뉴욕에 이민을 간 한인 1.5세대입니다. 그녀의 이력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예일대 진학 후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서 2년간 기업 변호사로 활동했는데요. 일본계 미국인과 결혼해 일본에서 4년 동안 살았죠. 그 당시 제1교포 사회에서 만난 한국인의 이야기와 학부 시절 들었던 인권 강연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 파친코라고 합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 최근 더욱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 애플TV가 제작하는 첫 드라마로 선정돼 오스카의 주역 윤여정 씨와 이민호 씨가 주연을 맡아 촬영을 마쳤는데요. 윤여정 씨는 드라마에서 장애인 부모에서 태어나 일본 야쿠자인 유부남과 사랑에 빠지는 등 산전수전을 겪는 주인공 선자 역을 맡았습니다. 윤여정 씨가 어떤 모습으로 선자의 삶을 그려낼지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당시 일본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제1교포에게 생을 꾸려갈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소설은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라는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집을 나서 일터가 아닌 파친코에 갑니다. 술에 취해 도박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 맑은 머리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파친코에 가는 것인데요. 자기 자식만큼은 파친코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길 바라면서 그들은 게임을 하죠. 역사 때문에 망가져 버렸지만 그 파도에 굴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그린 이 소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소설이 이렇게 각광받다 보니 이민진 작가도 미국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 등 주요 대학에서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진행했는데요. 최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작가 페스티벌에서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넓은 강연장이 수백 명의 관객으로 꽉 찼는데요. 강연 내용 중 그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발췌하여 공유드립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이민진 작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19세에 학교에서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강연을 친구의 부탁으로 들으러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역사를 주제로 한 미니 강의였는데 인기가 얼마나 없었던지 강연장에 강의를 주최한 사람과 강연자 그리고 이민진 씨와 친구만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그녀는 미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친숙했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제일교포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강의를 듣는 동안 머리를 후려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였습니다. 13살의 한국인 소년.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를 쓰고 일본 문화에 익숙하지만 민족적으로 한국인이었던 소년이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이었는데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부모님은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교에 가서 면담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보고 아들이 주로 가던 모든 곳을 둘러본 그의 부모님은 아이의 중학교 졸업앨범에서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졸업앨범에는 아들의 학교 친구들이 쓴 글들이 있었는데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난 내가 싫어! 김치 냄새가 난다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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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이유 없는 증오와 경멸, 혐오가 섞여 있는 문구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아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녀는 30년 전에 이 일화를 들었지만 지금도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오늘 아침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진 작가가 일본 내 제일교포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차별을 맨 처음 마주하게 된 경험이었는데요. 그 후 실제로 일본에 살며 제일교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참혹한 현실을 정확히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 파친코를 탄생시킨 것이죠. 그녀가 소설에서 묘사한 등장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실제로 참혹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등장인물 중 유미는 여동생과 집을 도망쳐 나와 버려진 옷공장에서 살았는데요. 겨울에 두 사람은 고열로 앓아 누웠고 여동생은 자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유미는 죽은 동생의 시체 옆에서 거의 하루 내내 잠을 자면서 자신도 죽기를 바랐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등장인물 대부분이 생활고와 육체적 고통, 차별과 멸시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민진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던 진행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가한 차별 행위를 보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어려울 정도 아닌가요? 라고요. 실제로 책 곳곳에 묘사된 일본인들의 잔혹한 행동을 꼬집은 것입니다. 이민진 작가는 이에 대해 살짝 비틀어 답변합니다.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 노력했다고요. 책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드라마보다는 무겁고 내용 자체를 소화하는 데도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가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아무튼 이민진 작가가 사실과 소설의 허구적 재미를 적절히 섞어 훌륭한 작품을 쓴 덕분에 전 세계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차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파친코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은 것은 단순히 각박한 현실에 대한 분노를 그려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소설이 진정으로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의지와 따뜻한 공감의 정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참혹한 경험을 유미가 선자에게 털어놓았을 때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생했다 아가야 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런 공감과 위로의 순간들이 책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싱가포르의 매체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이날 강연에 참여한 한 시민의 소감을 게재했습니다. 기사의 일부분을 짤막하게 번역해 읽어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이민진 작가의 세션은 요 근래 나를 위해 한 일 중 최고로 손꼽을 만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길 기다리는 동안에 북샵에서 파친코의 처음 5페이지를 읽었는데 사지 않고 버틸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고 작가와의 세션 티켓도 구입하게 됐죠. 진행자인 미셸 마틴의 질문에 이민진 작가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대답했는데요. 그녀가 자신의 소설을 읽어주는 2분 동안 저는 멍하니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했으며 책 속의 두 인물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에 이민진 작가는 질문을 던진 관객들의 이름을 모두 물어보고 끝까지 물어보는 등 독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녀는 매우 똑똑한 데다 적절한 표현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법처럼 따뜻한 이 여성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